그다음에 4장 정책 형성 과정. 자, 정책 형성 과정에서요. 사회 문제 항상 맨 앞에는 뭐야? 사회 문제. 자, 개인의 문제가 사회 문제가 됩니다. 그죠? 1997년 우리나라 뭐가 있었죠? IMF가 있었죠. IMF 이전의 실업은 개인의 문제였어요? 사회의 문제였어요? 개인의 문제였어요. 1997년 이전에 누군가가 실업하면 어이구 얼마나 공부를 안 했으면 일자리도 못 찾고 이랬어요. 근데 1997년 이후에 실업자를 보면 어떻게 해요? 나라가 이 모양이라서 너가 피해봤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의 문제가 다수의 사람이 그것에 영향을 받기 시작하면서 사회 문제로 되죠. 근데 사회 문제의 모든 것이 다 정책 대안으로 형성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 사회 문제가 어떻게 돼요? 이슈가 되는 거죠. 이 이슈는 이슈 촉발 장치에 의해서 이 이슈 촉발 장치가 어떤 사건이나 사고, 예를 들어서 최근에 중고 물품 사이트에 아이를 팝니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아마 제주도나 전국에서 지금 어떤 작업들을 하고 있을까요? 그동안 관심 없었던 입양 절차라든지 이것에 대해서 지금 아마 개정 논의들을 많이 하고 있을 거라는 거죠. 그동안 아무런 관심이 없었으나 분명히 이러한 문제들이 있긴 있었으나 이게 이슈화되지 못함으로 해서 정책 아젠다로 형성이 되지 않았는데 누군가가 그렇게 게시판에 글 남겨줌으로 인해서 적어도 어떻게 됐어요? 이슈화됐잖아요. 이슈화되니까 이제 정치하는 사람들이 어때요? 내가 이거 저 법 좀 만들어 볼까? 조례 하나 만들어 볼까? 이렇게 하면서 이제 살짝 관심을 갖기 시작하죠. 이걸 뭐라 그래요? 아젠다라 그럽니다. 정책 의제, 아젠다. 이렇게 정치하는 사람이 그거를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 것을 아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정치하는 사람이 아젠다가 형성되면 그걸 갖고 이제 뭐 하겠어요? 정책 대안들을 만들어내겠죠. 정책 대안들을 만들어내고 그 안에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정책을 결정하고 그 다음에 집행하고 평가를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콥스와 로스는 정책 의제와 공공 의제와 정부 의제를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정책 의제는 아까 얘기를 했고 공공 의제와 정부 의제가 있는데 공공 의제는 뭐냐 하면 많은 이가 관심을 갖고 정부가 해당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사회의 문제, 우리 공공이 이것을 해결해야 된다고 했을 때 그 다음에 공공 의제가 되는 거예요. 중앙에서 정부가 우리도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 있어라고 접근하는 것이 뭐냐 하면 공공 의제예요. 정부 의제는 반대예요. 정부가 먼저 이것을 해결해야 된다라고 관심을 갖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사회, 공공 의제로 만드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그 밑에 예를 들면 좀 이해하기 쉬운데 외부 주도형과 동원 모형이 있고 그 다음에 내부 접근 모형이 있어요. 자,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뭐예요? 정책이죠. 정책은 누가 주체가 되는 거예요? 일단 국가죠. 자, 그러면 외부 주도형은 외부가 누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되는 거예요. 국가가 아닌 우리가. 외부 주도형은 어떻게 되냐면 사회 문제가 있는데 그것이 공공 의제가 돼서 우리 안의 의제가 돼서 그 다음에 뭐가 되는 거예요? 정부 의제가 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이해되세요? 왜냐하면 정책이라는 것은 국가가 중심인데 외부에서 먼저 주도했다라는 거죠. 국가 차원에서 외부라는 것은 우리를 얘기하는 공공 의제가 된 다음에 그것이 정부 의제가 되는 거죠. 동원 모형은 뭐예요? 동원은 누가 동원한 거예요? 주체가 국가이기 때문에 국가가 동원한 거예요. 누굴 동원했을까요? 우리를 동원한 거예요. 그러면 문제의 심각성을 누가 먼저 깨달은 거예요? 국가가 먼저 깨닫고 우리를 유인시킨 거죠. 그러면 사회 문제가 먼저 정부 의제가 되고 그것이 공공 의제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까 입양, 이거는 뭐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말하면 외부 주도형이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새마을운동, 새마을운동은 뭐가 되는 거예요? 동원 모형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새마을운동 해야 된다라고 시민들이 먼저 의제를 제기한 거 아니거든요. 국가에서 이렇게 해야만 우리가 경제 성장을 할 수 있다라고 먼저 기획한 다음에 그걸 우리한테 계속 주입시켰죠. 젊은 사람들은 몰라. 우리 나이 때만 돼도 매주 월요일이면 아침에 일요일이면 아침에 나가갖고 막 길거리 풀베기 하고 막 그냥 엄마가 야, 너 나가라. 집에서 한 사람은 나가야 되니까. 그런 세대 맞죠? 몇 사람은 있을 건데. 예.
그렇게 했어요. 그냥 없는 길도 막 만들어내고 막 이랬어요. 가서. 그것이 뭐냐? 새마을 운동인데 그것은 동원 모형에 해당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내부 접근 모델은 뭐냐면 내부만 접근할 수가 있어요. 내부는 누구야? 국가죠. 내부만 접근하고 외부는 접근할 수가 없어. 그런 게 어떤 거냐면 그냥 정부에서 사회 문제를 정부 의제로 하고 뭘 하지 않았어. 공공 의제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군사 무기, 신무기 도입하거나 이럴 때 우리한테 공공 의제를 한 다음에 도입하나요? 아니죠. 국가에서 그냥 하고 막 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막 데모하고도 막 이러기도 하잖아요. 그거는 우리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국가에서 바로 정부 의제로 만든 다음에 그냥 계약을 체결해버리는 이러한 것을 뭐라 그래요? 내부 접근 모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네, 어떤 거요? 국민청원. 그죠? 그것도 이렇게 외부 접근 모형이 될 수 있는 거죠. 공공 의제가 돼서 정부 의제로 하니까. 우리가 이게 사람들이 그 한 달 이내에 20만 명이 여기에 관심 동의한다라고 먼저 공공 의제를 만들면 나중에 정부에서 그 20만 명이 되면 정부 의제로 삼는 거죠. 그래서 피드백을 일단은 해주게 되는 거죠. 청원도 외부 주도에 가까운 거죠. 그 다음에 대안 분석. 자, 아까 정부 의제가 만들어지면 대안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 대안들이 한 개가 나올까요? 수십 개가 나올까요? 엄청 많이 나와요. 그러면 거기에서 뭘 결정해요? 네, 우선순위를 결정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럼 우선순위를 결정할 때 우리가 고려해야 되는 것들이 뭐냐면 기술적인 어떤 실현 가능성이 있느냐, 그 다음에 정치적인 실현 가능성이 있느냐, 효율성과 효과성, 사회적 형평, 사회적 효과성 이러한 것들이 있느냐라는 거 보는 거죠. 우리 사회복지 시설에 행사가 있어서 나가야 된대요. 자, 사회복지에서 효과라는 과자가 들어가면 뭐냐 하면 목표를 얼마나 달성했느냐라고 여러분들 그냥 연결하세요. 과자가 들어가면. 효과성. 뭐 우리가 행정론이나 이렇게 하면 성과 평가 있죠. 과자 들어가잖아요. 그거는 뭐예요? 목표를 달성했느냐의 정도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효과성은 뭐냐면 산출이 최대화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설정한 목표를 어느 정도 달성했느냐가 효과성이고, 효율성은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만들어내고 있느냐, 뭐 이런 것들이죠. 이 부분들은 나중에 행정론에 다시 한번 언급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321쪽 정책결정 모형 중 행정의 고스란히 나옵니다. 자, 정책결정 모형에 보면 합리 모형, 만족 모형, 점증 모형, 엣지온이 뭐 최종 모형, 혼합 모형, 최종 모형, 쓰레기통 모형들이 있는데 행정에도 같이 나오니까 같이 봅시다. 합리 모형은 일단 기본 전제가 있어요. 합리라는 것은 가장 이성적인, 인간은 가장 이성적이고 합리적이다라는 것을 전제로 해서 가장 좋은 대안을 찾는 것을 합리 모형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근데 여기에 비판을 가할 수가 있죠. 인간은 가장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거 맞나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장 좋은 대안을 찾을 수가 없다, 한계가 있다라는 것이 비판이죠. 더욱이 비용이나 시간 때문에 가장 합리적인 것을 찾더라도 비용이나 시간 때문에 그것을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온 것이 뭐냐면 만족 모형이에요. 만족 모형은 다른 말로 해서 제한된 합리 모형이라고도 얘기합니다. 합리적이긴 하나 제한된 범위 내에서 합리적이다라는 거죠. 남자친구 없어? 진짜? 이상형. 그렇지, 이상형. 잘생기고. 예의상 이걸 뭐 얘기하고 있구나 지금. 돈 많고, 키도 크고, 욕심 많다. 또 뭐, 능력도 되고. 그러니까 못 만난 거야. 이 조건을 다 갖춘 사람을 찾는 것이 뭐예요? 합리 모형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조건을 다 갖춘 사람을 만날 수가 있어요, 없어요? 현실적으로 없죠. 그러면서 나중에 나이가 이제 30살에 넘어가면서 이제 약간 포기할 것들이 생기죠. 그러면서 나는 적어도 예의 바르고 돈 많으면 돼 라고 커트라인을 하죠. 이 두 개를 만족하는 사람 범위 내에서 내가 결혼 상대를 찾겠어 라고 얘기하는 게 뭐예요? 만족 모형이에요. 만족 모형. 어떤 커트라인 위에 넘어가면 된다라는 거죠. 그게 시험으로 치면 우리는 60점이 만족 모형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 굳이 100점 맞을 필요 없어요. 지금
이렇게 눈빛을 보면 다 100점 맞으려고 지금 공부하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 합리 모형으로 가지 마시고 만족 모형으로 가세요. 그냥 60점. 60점으로만 가셔도 여러분들 스트레스 덜 받고 그냥 충분히 만족할 만합니다. 그게 만족 모형이에요. 그런데 이 만족 모형을 가려고 그러면 만족 모형도 이렇게 우선순위를 결정해야만이 어느 수준 이상인지 자를 수가 있잖아요. 근데 사람은 우선순위를 그렇게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가 없다라는 문제도 있고요. 그래서 이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게 또 점중 모형이에요. 점중 모형은 항상 기존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요. 점중 모형 기존에 어떤 정책이 있을 때 기존에서 조금 업그레이드된 정책을 개발하는 것을 점중 모형이라 그래요. 그럼 점중 모형 하려고 하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기존의 정책이 있을 때만 가능한 거겠죠. 그래서 그런 어떤 한계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약간 기존에서 하기 때문에 약간 보수적이죠. 그냥 현상 유지적인 어떤 성격이 강하고 이런 데서 비판을 받고 있고요. 그 다음에 혼합 모형. 혼합 모형은 엣지오니의 혼합 모형이에요. 그래서 엣지오니의 혼합 모형은 큰 편에서 보면 합리 모형이지만 구체적으로 작은 범위로 들어가면은 점중 모형으로 하는 거죠. 그럼 뭐냐면 이 친구가 과거에 혹시 남자친구 있었지? 어떤 사람이었니? 잘생겼었어.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근데 뭐가 없었냐면 싸가지가 없었어. 그지? 네 가지가 없었던 거야. 그러면 이 친구가 나중에 남자친구를 사귈 때 어떻게 되냐면 잘생기긴 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이것을 전체를 따지지만 점중 모형. 그동안 잘생긴 친구를 만났기 때문에 아마 또 만나도 잘생긴 친구를 만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과거에 이게 문제였잖아요. 예의가 없는 게 문제였잖아요. 그러면 예의 부분에서 과거보다는 조금 더 예의 있는 사람 선에서 아마 찾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큰 틀에서는 합리주의나 작은 틀에서는 기존.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가 새로운 사람을 찾아도 거의 비슷한 사람 만나잖아요. 그게 아마 이러한 세부적으로 갔을 땐 점중 모형에서 찾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뭐라 그런다? 혼합 모형이다라고 한다. 큰 틀에서는 합리 모형을 추구하나 구체적으로 들어갔을 때는 기존에서 합리적인 대안 중에서 기존에서 조금 업그레이드된. 그러니까 이 친구가 처음에는 잘생기고 예의 없었다면 나중에는 능력 있고 예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잘생긴 안에서 예의를 조금 업그레이드하는 이 정도에서 찾게 되는 것이 혼합 모형이다라고 보면 되고, 최적 모형은 좀 다르죠. 최적 모형은 뭐라고 돼 있어요? 직관과 판단과 창의력을 바탕으로 해서 결정된다라는 거죠. 이런 거죠. 꼭 도서관에 가야 돼, 알았지? 꼭 무거운 책을 들고 도서관에 가야 되는 거야. 그래서 내려올 때는 무조건 뛰다가 남자가 있으면 그냥 부딪히는 거야. 그럼 책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책을 남자가 미안해서 주워두는데 눈을 딱 보면 어떻게 돼요? 이 남자다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첫눈에 딱 봤을 때 그 사람이 잘생겼는지는 좀 알 수 있겠네. 근데 예의 바르거나 돈 있거나 키 크거나 능력, 이걸 판단할 수는 없죠. 첫눈에.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첫눈에 보고 이 남자다 라고 하죠. 그게 뭐예요? 그게 우리의 안에 있는 직관이라는 거죠. 이 남자는 정말 착하고 뭐 할 것 같고 나의 천생연분일 것 같아 라고 판단하는 것을 직관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회복지 정책에서도 그렇게 논리적이지 않은 그런 어떤 직관에 의해서 정책을 결정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쓰레기통 모형은 가장 비전문가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정책 결정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쓰레기통 모형은 어떻게 결정되느냐? 우연찮게 정책이 결정되어지는 그런 모형인 거죠. 우연찮게 막 이것저것 얘기하다 보니까 이거 앞뒤가 좀 맞는데 이렇게 해도 될 것 같네? 라고 해서 정책이 만들어지는 것을 쓰레기통 모형이라 그래요. 왜 쓰레기통이라는 이름이 집어넣냐 하면 대안이나 문제나 정책이 쓰레기통 안에서 뒤죽박죽 되다가 어떻게 하나의 연결고리를 만들어서 정책 대안으로 툭 튀어나오는 것을 쓰레기통 모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비전문가들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겠죠. 자, 뒷장에 정책 평가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정책 평가는 중요하죠. 왜냐하면 평가를 통해서 사업의 효과성이라든지 책임성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증명할 수가 있고요. 정책 평가를 하기 위한 성격 나중에 읽어보시고 기준도 한번 읽어보시고, 정책 평가의 유형에 보면 총괄 평가와 가정 평가, 형성 평가가 있어요. 평가는 언제부터 시작할까요? 사업을 시작한 후 사업이 끝났을 때. 평가는 언제 하는 게 맞아요? 평가는 시작부터 과정에서 끝날 때까지 다 합니다.
평가를 그럼 프로그램 사업 시작도 안 했는데 평가를 해요? 그럼요, 해야죠. 어떤 평가를 해요? 우리가 세운 이 계획이 잘 된 것이냐를 평가를 하는 거죠. 그리고 과정에서는 어떤 걸 평가해요? 우리가 지금 이런 계획을 세우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진행상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이 진행상에서 목적은 달성하고 있는지, 그리고 맨 끝나서도 평가를 하겠죠? 그래서 최종 목적은 이루었는지. 예를 들어서 한 과목 했는데 여러분들의 만족도를 좀 보고 여러분들의 반응을 보는 것, 이거는 뭐냐면 과정평가이면서 형성평가예요. 그리고 아마 총괄평가는 아마 맨 마지막에 모의고사의 점수를 본다든지 아니면 1급 합격률을 보면서 목적을 달성했는지를 판단하겠죠. 그래서 모든 것이 끝났을 때 보는 것을 총괄평가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과정평가와 형성평가는요, 일반적으로 같은 개념으로 쓰고 있어요. 과정상의 어떤 그 과정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를 보는 것이 과정평가, 그리고 그 과정 안에서 그 나름의 목적을 잘 달성하고 있는지 보는 것 형성평가인데, 둘 다 과정 속에서 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같이 보고 설명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323조 과정 분석과 산물 분석과 성과 분석. 사회복지 정책을 분석할 때 있어서 과정을 분석할 수도 있고 그 결과물인 산물이나 산출을 분석하는 경우도 있고 성과, 과자가 들어가면 목표를 달성했느냐라고 얘기를 했죠. 성과를 분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과 분석에서는 봤더니 효과를 분석하는 거예요. 영향. 그것을 통해서 얼마나 효과적이었냐, 영향을 미쳤느냐, 이것을 보는 것은 성과 분석이고, 산출이나 산물 분석은 그래서 누가 참석할 건데 어떤 대상자라든지 이러한 것을 보는 것이 산물과 산출 분석이고, 과정은 그 정책을 형성하는 그 과정이 잘 진행됐는지 이런 것들을 보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분석 틀. 꾸준하게 시험에 나오는 게 이 분석 틀이죠. 어렵지도 않은데 여러분들 공부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분석 틀은 미국의 사회 서비스 사례에서 분석 틀은 4가지를 나누고 있어요. 할당이 무엇이냐, 급여의 성격이 무엇이냐, 전달 체계가 무엇이냐, 재원이 무엇이냐, 이 4가지를 사회복지 정책의 분석 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뒷장에 보면 그거에 대한 설명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회적 할당의 원리. 할당이라는 것은 뭐냐면 누구에게 줄 것이냐예요. 누구에게. 그래서 보편주의와 선별주의가 나오는 거죠. 누구에게 줄 것이냐? 보편주의에 입각해서 모든 사람에게 줄 것이냐? 선별주의에 입각해서 그런 어떤 특정 대상에게 줄 것이냐, 이러한 얘기들을 하고 있죠. 이 보편주의와 선별주의를 윌렌스키와 르보의 이분 모형에 의하면 어떻게 바꿀 수 있어요? 자녀적 모형과 제도적 모형으로 바뀔 수가 있죠. 보편주의가 뭐예요? 제도적 모형. 선별주의가 뭐예요? 자녀적 모형. 그래서 윌렌스키와 르보의 이분 모형 자체가 나오진 않고 이렇게 선별주의와 보편주의와 연결해서 그냥 보기로 나오는 경우가 많고요. 그 다음에 할당의 원리에는 누구에게 줄 것이냐를 정할 때 여기에 봤더니 기속적인 욕구와 기여 보상, 그 다음에 진단적 욕구, 자산 욕구, 이렇게 해서 나누는데, 이 보기에서 위로 올라갈수록 보편적인 성향이 강하죠. 그죠? 기속적 욕구가 다른 말로 하면 뭐가 되겠어요? 우리 배웠던 걸로 하면 가장 보편주의적인 성격이 있다. 그리고 관료해 봤더니 아동수당 있죠. 그래서 기속적 욕구는 인구 사회학적인 특성만 되면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봤던 사회수당이 이 기속적 욕구에 해당되는 거죠. 아동수당이라든지 뭐 우리나라는 아직 아니지만 뭐 노령수당이라든지 가족수당도 여기에 되죠. 우리나라는 아직 없지만 그것이 기속적 욕구에 해당된다라는 거죠. 기여 보상은 뭐냐 하면 말 그대로 어떤 기여나 보상을 한 사람에게 그 정책을 실행하는 거죠. 우리가 사회보험료를 낸 것이 기여죠. 사회보험은 기여였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사회보험을 냈기 때문에 나중에 우리가 받는 거죠. 아까처럼 사회수당보다는 보편적 성향이 약하지만 그래도 보편주의에 가깝잖아요. 그죠? 그래서 기여, 사회보험은 기여 보상이에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국가유공자, 의사상자, 이런 사람들에게 정책 제도를 행하는 것도 뭐다? 기여 보상이다라는 거죠. 국가유공자, 당연히 나라를 위해서 희생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에 준하는 어떤 정책이나 제도를 하는 게 맞죠. 의사상자, 의로운 일을 하다가 다치거나 죽은 사람을 의사상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의사상자도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또 어떤 지원들을 해주는 게 맞죠. 그래서 그러한 분들을 기여 또는 부상이라 그러고, 진단적 욕구는 말 그대로
전문가가 진단해서 서비스가 필요한지 안 한지를 결정하는 거예요. 자산조사하고는 좀 다르죠. 자산조사는 말 그대로 그냥 단순하게 자산을 조사해서 대상자 유무를 결정한다 그러면, 진단적 욕구는 전문가가 어떤 주제에 대해서 진단을 통해서 서비스가 필요한지 안 한지를 결정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장애, 중증 장애냐 경증이냐에 따라서 중증이면 어떤 서비스가 필요하다라고 사회복지 정책을 만들어내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면 또 장기 요양 등급 1등급을 받으면 뭐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은 전부 다 진단적 욕구에 의한, 진단적 구분에 의한 정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등급에게는 이런 서비스, 5등급에게는 이런 서비스, 그리고 인지 지원 서비스는 이런 서비스, 이렇게 결정하는 것이 할당의 원리의 진단적 구분이고, 자산조사는 자산조사를 통해서 어떤 수준 이하에 있는 분들에게 대상자로 지목하는 것이 자산조사다. 그래서 위로 갈수록 가장 보편적이고 밑으로 갈수록 가장 선별적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진단이나 자산조사는 구분 대상이 누구예요? 개인을 상대로 진단하는 거죠. 장애를 판단할 때 개인을 상대로 장애 중증이냐 경증이냐를 판단하죠. 그래서 이 진단과 자산조사는 개인, 그 대상이 개인이고, 기속적 욕구나 기여와 보상은 대상이 뭐예요? 집단이다라는 것. 그런 좀 차이가 있다. 자, 두 번째, 급여. 자, 무엇을 줄 것이냐? 급여는 무엇을 줄 것이냐죠. 자, 무엇을 줄 것이냐? 현금을 줄 것이냐? 현물을 줄 것이냐? 기회를 줄 것이냐? 바우처를 줄 것이냐? 이렇게 되죠. 자, 현금 급여의 장점 우리가 다 배웠어요. 그죠? 현금 급여는 어때요? 목표 효율성이 어때요? 현금. 목표 낮아요. 그죠? 현금은 목표 효율성이 낮고 운영 효율성은 높다. 그거를 운용하면 다 풀 수가 있는 거고, 반대로 현물 급여는 어때요? 현물은 목표 효율성은 높고 운영 효율성은 낮다. 그걸 갖고 운영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바우처는 그 중간이라 그랬죠. 그래서 중서, 우리는 전자 바우처 서비스를 우리나라도 장애인 활동 보조라든지, 그 다음에 각종 노인 장기 요양보험이라든지 이런 바우처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기회가 있어요. 기회는 뭐예요? 말 그대로 기회를 주는 거예요. 권력은 뭐예요? 말 그대로 권력을 주는 거죠. 그래서 기회는 뭐냐면, 사회에 불이익을 받았던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 여성들, 장애인들. 이분들은 그동안 사회적 불이익을 받았었죠. 맞잖아요. 어떤 고용이나 이런 것에서 여성이라는 이유 때문에 이력서를 못 내고 막 이러한 불이익들을 받았었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이제 뭘 주는 거예요? 기회를 주는 거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성을 채용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겠죠. 장애인을 채용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장애인 또 청년 의무고용 할당제 이런 것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가장 적극적인 차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회적 약자를 그들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서 어떻게 하고 있어? 적극적인 차별을 지금 시행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차원으로 기회부여의 적극적인 차별의 정책에 해당되고요. 권력은 뭐냐면 사회복지 시설에 운영위원회가 많이 조직되어 있죠. 위원회. 자, 여러분들 시설에 위원회 하면 어떤 사람들이 들어갈까요? 보통은 입소자 대표, 그러니까 생활인 대표, 그 다음에 보호자 대표, 후원자 대표, 전문가 대표, 이러한 분들이 운영위원회에 들어가거든요. 여기에 누가 들어가 있어요? 입소자 대표, 이용자 대표들이 들어가 있죠. 이분들은 어때요? 서비스를 받고 있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입장에 가까우신 분들인데, 이분들을 위원회에다가 소속을 시켰어요. 그러면 위원회에 가서 이분들이 뭘 해요? 입소자 입장에서 필요한 것들을 거기에서 뭘 하겠어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위원회의 권력을 부여받아서 자기가 위원회의 자리에서 내가 부여받은 권력을 통해서 필요한 것들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권력에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재원. 재원은 공공부분 재원과 민간부분 재원이 있습니다. 정부는 일반 예산을 쓰고요. 그 다음에 사회보험료는 사회보장성 조세로 이루어집니다. 여기에서 일반 재산은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재원이 안정적이죠. 조세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사업은 안정적이고, 특징은 뭐냐면 재분배 효과가 높다라는 거예요. 재분배 효과가 높다. 그런데 사회보험은 어떠냐라는 거죠. 자, 사회보험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재분배 효과가 높다라고 했어요? 아니라 그랬어요? 아니라 그랬어요. 조세가 재분배 효과가 높고, 사회보험은 여기에 극단적으로 뭐라고 얘기했냐면 역진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역진성은 뭐냐면 누진적인 것에 반대예요. 누진적인 거는 어때요? 많이 버는 사람은 많이 내고 적게 버는 사람은 적게 내는 게 누진세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사회보험은 오히려 뭐가 있어? 역진성이 있대. 많이 받은 사람이 오히려 혜택을 받고 적게 버는 사람이 오히려 불이익을 받는 약간 그런 역진성이 있대요. 이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국민연금 내시죠. 국민연금을 돈을 많이 벌면 많이 번 만큼 국민연금을 낼까요, 안 낼까요? 1,000만 원을 받으면 우리 국민연금 9%일 때거든요. 1,000만 원을 벌면 1,000만 원의 9%인 90만 원을 낼까요, 안 낼까요? 안 돼요. 국민연금이라는 것은 상한 제도가 있어요. 상한에. 그게 약 450만 원이 상한이에요. 그러니까 450만 원을 벌든 1억을 벌든 국민연금은 얼마밖에 안 내? 450만 원에 9%밖에 안 내요. 그러면 누가 혜택을 보는 거예요? 고소득자가 혜택을 보는 거죠, 결국은. 근데 나중에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긴 해요. 그럼 건강보험은 어떨까요? 건강보험은 6점 몇 프로죠? 자, 건강보험은 1,000만 원, 월 1,000만 원 버는 사람과 5천만 원 버는 사람이 어떨까요? 같을까요, 다를까요? 건강보험은 거의 1억이 상한액이에요. 아까 국민연금은 450만 원이 상한액이면 건강보험은 거의 1억이 상한액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도 봤을 때 이렇게 연예인들이 탈세하고 이러잖아요. 연금 갖고 얘기하지 않아요. 건강보험 갖고 얘기하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럼 왜 국민연금은 450으로 묶어놓고 건강보험은 왜 1억으로 묶어놨느냐? 건강보험은 내고 끝이에요. 다시 돌려받는 시스템이 아니죠. 근데 국민연금 많이 만약에 4개 다 받아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은 나중에 엄청 받아버리잖아요. 그래서 국민연금은 상한액이 낮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2억 받은 사람이 건강보험을 튼다 그러면 1억 받은 사람과 2억 받은 사람의 건강보험료는 또 동일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러한 상한제, 사회보험에는 상한제가 있기 때문에 역진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많이 벌어도 많이 번 만큼 다 세금으로 내지 않는다. 보험료로 내지 않는 그런 역진성이 있다라는 것 보시고요. 그 다음에 조세지출. 조세지출은 뭐냐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회복지 정책이라는 것은 세금을 걷고 다자녀냐 이러한 어떤 대상자가 되면 다시 지출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조세지출이라는 것은 뭐냐면 걷고 지출하지 않고 아예 받을 때 감면해서 받는 것을 조세지출이라 그래요. 이게 장점은 뭐냐면 한 번 받아서 내면 이중에 수고가 들어가죠. 그러면 행정이라든지 이러한 절차가 2번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아예 처음부터 감면해버리면 2번이 한 번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운영 효율성이 높아지겠죠. 비용이 중간에 줄어들겠죠. 그래서 다자녀 같은 경우는 뭐 전기료 할인 막 이런 거 되잖아요. 원래는 세금 다 내고 전기료 다 내고 나중에 지원을 받아야 되는 건데 아예 처음부터 전기료를 할인하고 있는 것. 이것이 조세 지출이라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이거는 소득 재분배 효과가 클까요? 아닐까요? 이것도 봐봐요. 만약 다자녀야. 내가 다자녀고 여기 A라는 홍길동도 다자녀인데 이 사람은 고소득자고 나도 다자녀인데 나도 나는 저소득자야.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전기요금이 다자녀 전기요금 혜택이 30%야. 그럼 누가 혜택을 많이 볼까요? 홍길동이가 많이 보지. 이 사람은 잘 살기 때문에 전기를 엄청 쓸 거 아니에요. 그럼 연간 월 1,000만 원을 쓸 거야. 근데 30% 할인받으니까 300만 원을 할인받게 되는 거예요. 근데 못 사는 사람은 전기료 한 달에 1, 2만 원밖에 안 쓰잖아요. 2만 원에 30% 해봐야 6천 원밖에 혜택을 못 보는 거예요. 결국은 누가 더 혜택을 많이 보는 거예요? 고소득자가 혜택을 더 많이 보는 형태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어떤 약간 문제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민간 부분에는 사용자, 이용자라든지 자발적인 기업, 기업복지, 뭐 기공식 부분 재원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6장 노후 소득 보장과 연금. 자, 지금부터는 재밌어요. 지금까지도 재밌었죠? 아, 네, 그죠? 항상 재밌을 줄 알았어요. 자, 지금부터는 또 재밌어요. 왜냐하면 현실이거든요. 지금부터는 또 현실. 자, 6장 노후 소득 보장과 연금. 자, 연금의 다양성이죠. 자, 기여 여부에 따라서 무기여 연금과 기여 연금이 있어요. 무기여 연금은 아까 우리가 표로 봤죠. 무기여 연금은 우리가 기여하지 않는 것, 사회수당이라든지 공공부조는 무기여였잖아요. 그 다음에 기여라는 것은 우리가 사회보험은 기여식 연금이었죠. 그래서 나눌 수가 있고, 급여 결정에서는 정액연금과 소득비례 연금이 있어요. 정액연금은 과거 소득이나 기여액과 상관없이 모든 수급자에게 동일 급여액이 지급되는 거예요. 아동수당은 정액연금이죠. 그 다음에 소득비례는 뭐예요? 소득에 비례해서 연금을 받는 거죠.
그래서 퇴직 전 일정 기간의 평균 소득 또는 생애 근로 기간 동안 평균 소득에 비례해서 뭐 국민연금이나 이런 거는 약간 소득 비례 연금에 가깝겠죠. 자, 그다음에 급여 산정 방식에서 확정 급여식과 확정 기여식이 있어요. 확정 급여식은 얼마를 받는지가 확정돼 있는 거예요. 확정 기여식은 얼마를 내는지가 확정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은 확정 급여식일까요? 확정 기여식일까요? 확정 급여식이에요. 여러분들이 돈을 내는 순간 얼마를 받을지가 결정이 돼요. 그래서 확정 급여식이라 그래요. 우리나라는 이미 그 급여 산정식이 있어서 이 산정식을 벗어나지 않고 이 산정식에 준해서 주거든요. 그래서 확정 급여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죠? 다 나오죠. 그걸 여러분들이 수기로도 다 계산할 수는 있어요. 그렇게 공부하시면 좋긴 하지만. 네. 그 다음에 재정 운영 방식은 부가 방식과 적립 방식이 있다. 우리가 앞 시간에 했죠. 부가 방식은 뭐예요? 그래서 부가 방식은 현재의 근로세대가 납부한 보험료 제재를 현재의 퇴직 세대가 연금을 받는 거예요. 건강보험이 그렇죠. 현재의 젊은 사람이 낸 것을 현재의 나이 드신 분들이 일반적으로 많이 쓰고 있잖아요. 이것을 부가 방식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인구학적 위험과 정치적 위험에 취약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적립 방식은 현재의 근로세대가 납부한 것을 미래에 자신이 퇴직할 때 연금으로 받아내는 거죠. 그리고 세대 간 위험에 취약하고 기금 운용 과정에서 투자 위험에 노출이 됩니다. 그럼 무슨 말이냐? 지금 여러분들이 국민연금을 내면 이것이 그냥 고스란히 미래로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연금공단에서는 이걸 갖고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어요. 주식에도 투자하고 그 채권에도 투자하고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죠. 그런데 나중에 우리 내 돈을 갖고 연금공단에서 투자를 했는데 수익이 발생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못 받게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아직까지 그걸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 우리나라의 연금 방식은 뭐예요? 확정 급여식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하시면 될 것 같고요. 대부분의 국민연금이 처음에 세계적으로 국민연금은 뭘로 시작했냐면 부가 방식으로 시작했어요. 부가 방식. 국민연금이 우리나라보다 세계는 다 먼저 앞섰잖아요. 세계에서는 부가 방식으로 시작했다가 다 뭘로 바꾸고 있냐면 적립 방식으로 바꾸고 있어요. 왜 부가 방식으로 했냐면 인구 구조가 좋을 때, 이렇게 삼각형의 인구 구조를 가졌을 때는 부가 방식 하면 너무 좋아. 이만큼이 보험료를 내고 이만큼이 쓰는 거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인구 구조가 이런 피라미드였기 때문에 부가 방식으로 갔어. 그런데 지금 피라미드는 아주 극단적으로 하면 역삼각형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 이만큼이 내고 이만큼이 다 쓰는 거예요. 그러면 부가 방식으로 했을 때는 원래 젊은 친구들이 엄청 내야 원래 나이 드신 분들이 그걸 쓰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연금을 다 이런 식으로 갔다가 지금 도저히 안 되니까 이 부가 방식을 없애고 적립 방식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냈던 것을 나중에 자기가 받는. 우리나라는 연금을 한참 후에야 도입했기 때문에 부가 방식으로 처음부터 시작하지 않고 적립 방식으로 시작을 했는데, 여기 앞에 수정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죠. 적립 방식이긴 하나 수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2.4 A 플러스 0.75B 곱하기 1 플러스 0.05N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뭐가 수정되고 있냐면 요 앞에 상수와 이게 달라지고 있어요. 이 앞에 상수, 처음에 국민연금을 낼 때 예를 들어서 1988년부터 우리가 시작했다고 그랬잖아요. 1988년부터 약 10년 동안은 이 공식이었어요. 그 다음에는 여기가 2.4가 이제 1.8로 줄어들어요. 그러면 처음에 냈던 1988년에 냈던 사람들은 앞에 상수가 크기 때문에 받을 돈이 많아요. 그런데 이게 결국 몇 가지 떨어지냐면 1.2까지 떨어질 거예요. 그럼 나중에 내는 사람은 받는 금액이 상대적으로 처음에 냈던 분보다 작아. 그럼 왜 처음에 이렇게 했느냐? 그렇게 연금 가입하니까. 여러분들 이만큼 내도 이만큼 받을 거예요 하니까 1988년에 그래도 그나마 사람들이 동참을 했던 거죠. 의심하지 않고. 그러면서 연금 수령, 완전 노령연금이 언제부터 받아요? 20년 납입하면 받죠. 그래서 2008년부터 완전 노령연금 수급이 가능했던 거죠. 우리나라인 경우는. 88년에서 20 더하면 2008년이잖아요. 그래서 2008년부터 우리나라는 완전 노령연금을 수급하는 어르신들이 이렇게 배출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숫자와 이 숫자가
달라지고 있어서 수정 적립 방식. 처음에는 많이 가입하기 위해서 높게 놨다가 이제 점점 어떤 예산이라든지 운영에 따라서 나중에 1.2까지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우리 다층 연금 제도라 그래서 세계는 일반적으로 3층 구조를 갖고 있어요. 제 1층 구조는 우리나라가 뭐예요? 기초연금. 2층은 뭐예요? 국민연금, 사회보험의 국민연금. 3층은 민간보험. 이렇게 해서 다층, 3층 구조를 가지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도 대부분의 나라가 이러한 3층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예, 기초연금, 국민연금, 민간. 이런 식으로 3층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국민연금 제도에 대해서 볼게요. 국민연금 제도 언제 만들어졌어요? 아까 얘기했잖아. 제일 처음에 만들어진 게 뭐였죠? 산재. 63년 건강. 63년 그 다음에 국민연금. 73년 그 다음에 고용. 93년 그 다음에 장기요양. 2007년 시행이 2008년부터고요. 자, 그래서 국민연금 언제? 73년에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만들어졌는데 그때가 무슨 해였어요? 오일 쇼크였죠. 그러니까 운영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무기한 연기돼서 언제부터 시행돼요? 88년 1월부터 시행된다. 이 두 가지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나머지 거 기억하셔도 좋고, 혹시 기억 못하면 2008년 완전노령 연금이 개시되기 시작했다라는 것도 기억을 해두시죠. 자, 그러면 연금의 특징을 볼게요. 가입 대상자는 누구예요?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 자, 18세는 뭐의 기준이에요? 아동. 아동의 나이가 18세 미만까지가 아동이에요. 그죠? 그래서 아동을 지난 나이가 18세 이상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18세에서 60세 미만의 모든 국민이 가입 대상이고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안 내도 돼? 이거 국민연금이니까 다른 연금 내시는 분들 있잖아요. 여기에 보면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별정 우체국연금. 이거는 어차피 그쪽 연금을 내고 있기 때문에 국민연금을 낼 필요가 없죠. 그래서 이분들은 제외 대상이 된다. 가입자의 종류에는 사업장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 임의 가입자와 임의 계속 가입자가 있습니다. 사업장 가입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국민연금 가입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는 모든 사람이죠. 지역 가입자는 사업장 가입자가 아닌 18세에서 60세 사이인 분이에요. 그러면 임의 가입자와 임의 계속 가입자는 뭐냐? 임의 가입자는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데 가입하신 분들을 임의 가입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은 그 밑에 그 사각형에 봤더니 지역 가입자 제외 대상자 있죠. 어떤 사람이에요? 첫 번째 봤더니 다음에 해당하는 배우자로서 별도 소득이 없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국민연금을 내고 있는데 제 배우자가 일을 하지 않고 있어요. 가사 일만 하고 있어요. 그럼 별도의 소득이 없죠. 그러면 내 배우자는 의무 가입자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의무 가입자가 아닌데 배우자가 고민이 되는 거죠. 나도 연금 내야 되는 게 아닐까라고 고민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결정해요. 나도 연금 내고 싶어라고 해서 연금을 내면 어떤 형태로 연금 납부가 가능해요? 임의 가입자의 형태로 연금이 납입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농어촌에서는 임의 가입도 많이 해요. 왜냐하면 50% 지원되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임의 계속 가입자는 뭐냐면 완전 노령연금을 받으려면 언제 받아요? 60세가 지나서 20년이 넘어야 완전 노령연금을 받는데 60세가 됐는데 내가 아직 17년밖에 못 냈어. 그럼 완전 노령연금 받을 수가 없어요. 감액 받거든요. 근데 3년 더 내면 완전 노령연금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럼 60세가 됐는데도 연금을 멈추지 않고 3년 동안 더 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계속 가입자라고 그럽니다. 60세가 돼서 이제 그만 내도 되는데 3년을 더 내는 거죠. 왜? 나중에 연금을 더 많이 받기 위해서. 그것을 이미 계속 가입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지역 가입자 제외 대상은 아까 그 소득이 없는 연금 가입자의 배우자라든지 퇴직연금 수급권자, 그리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대상자, 그리고 1년 이상 행방불명자, 이런 분들은 제외되고, 국민연금의 운영은 기준 소득 월액의 9%이다. 그래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반반 부담한다라는 것. 여기에서 보험자가 있어요. 보험자. 보험자가 누구냐 하면 공단이에요. 항상. 보험자가 누구인지 여러분들이 보험자가 아니고 공단이 보험자가 된다라는 것 항상 기억해 두시고요.
자, 뒷장에 보면 국민연금의 급여 가입 기간을 늘려주면 늘려줄수록 좋은 게 이거예요. 이게 계산식이라고 하면 계산식 중에 이거 있어요. 1 플러스 0.05n이 있는데 이 n이 뭐냐면 20년 초과 납입이에요. 연수예요. 여러분들이 20년 냈는데 나는 21년을 냈어. 그러면 1에 0.05가 더 곱하기 되니까 이게 뭐예요? 5%의 이자를 더 받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자기가 받을 거에 5%를 더 받는 거예요. 2년을 더 내면 10%를 더 받는 거야. 이 금액 자체도 물가 상승률과 이자를 감안한 금액인데 거기에서 10%를 더 받는 거예요. 플러스 0.05n 때문에. 그러면 납입 기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되게 좋은 거죠. 그래서 그 납입 기간을 늘려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뭐냐면 크레딧이에요. 그래서 자녀 크레딧과 그 금복무 크레딧, 그 다음에 실업 크레딧이 있어요. 자녀 크레딧은 자녀가 2명이면 12개월, 3명이면 30개월, 4명이면 48개월, 5명이면 50개월의 크레딧 기간을 인정을 해준다라는 거예요. 금복무 크레딧도 2008년 이후에 금복무하신 분들에게 의해서는 6개월 크레딧을 인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실업급여 크레딧은 뭐냐면 구직급여 받는 분들이 있잖아요. 구직급여를 받으면 고용보험 내요, 안 내요? 안 내잖아요. 안 내는데 본인 부담금의 연금 25%를 납입하면 연금을 낼 때 실업급여를 받으면 일을 안 하기 때문에 국민연금을 내지 않아요. 그런데 자기가 내야 될 것에 25%만 내면 그것을 어떻게 되겠다? 납입한 그 기간으로 잡아주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맥시멈 언제까지? 1년 동안은 그렇게 해서 실업급여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을 낼 본인 부담금의 25%만 내면 1년까지 낸 것으로 인정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그게 무슨 혜택이냐? 이 n값이 커짐으로 인해서 결국은 나중에 받을 금액이 커진. 그래서 크레딧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급여의 종류는 노령연금과 장애인연금, 유족연금, 반환 일시금이 있다. 노령연금은 연금을 받으려면 적어도 몇 년 이상 내야 돼? 10년 이상은 내야 됩니다. 내가 55세부터 국민연금을 내기 시작했어. 그래서 지금 몇 세부터 받아요? 62세부터 받아요. 4년에 한 살씩 늘어나고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지금 62세부터 받고 있고 내년이나 내후년 되면 63세부터 받게 돼요. 그리고 1969년 이후에 태어나신 분들은 전부 다 65세. 그렇게 계산하면 65세부터 받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1969년 이후에 태어났으니까 여러분들은 65세가 돼야 연금 수령 나이가 되는 거죠. 자, 근데 예를 들어서 지금 62세부터 받고 있는데, 그러니까 4년에 한 살씩 늘어난다라도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62세가 됐는데 국민연금을 5년밖에 못 냈어. 그러면 나는 노령연금으로 받을 수가 없고 반환 일시금으로 그냥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62세가 됐는데 내가 연금을 11년 냈어. 그러면 연금으로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20년 낸 거와 11년 낸 거는 아마 차이가 있겠죠. 그러니까 11년 냈으면 얼마를 받을 것이냐라는 거죠. 그러면 그 기간이 줄어든 것만큼 감액된 연금을 받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5%씩 차이가 나겠죠. 그러면 55%, 완전 노령연금의 55%에 해당되는 금액을 받게 되겠죠. 11년 냈으면. 자, 그 다음에 장애인연금은 어떻게 되느냐? 장애인연금은 장애인연금 아니에요. 죄송해요. 장애연금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아까 장애인연금 계속 나왔었죠? 어디에서 장애인연금 나왔었죠? 네. 이때 말하는 이 장애인연금은 공공구조죠. 근데 지금 얘기하고 있는 장애연금은 국민연금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보면 장애연금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거는 산재보험에서 나와요. 그래서 이게 다 다르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돼요. 자, 지금 얘기하고 있는 장애연금은 국민연금인데 국민연금을 가입해 있는 사람이 다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장애가 발생했어요. 1년 6개월이 지났는데도 치유가 지났는데도 장애가 남아있으면 장애 등급을 받을 수가 있어요. 장애 등급이 1급에서 4급까지 받을 수가 있어요. 지금 장애인 등급 있어요, 없어요? 등급제. 장애인 등급제 폐지됐죠? 장애인 등급제가 지금 폐지됐어요.
그런데 이때 장애인 등급과 이 국민연금에서의 장애인 등급은 다른 거예요. 여기에서 말하는 장애인 등급은 장애인 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등급제예요. 이것은 1에서 6급까지 있었는데 폐지가 됐고 지금은 뭐 어떻게 돼 있죠? 심한 장애인과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이때는 장애 등급제라 그러는데 이제는 장애 정도라 그래요.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해서 정도가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장애인 복지법의 등급은 폐지가 되는데 국민연금에서의 장애 등급, 이것도 장애 등급이에요. 장애 등급은 고스란히 있어요. 몇에서 몇? 1에서 4등급까지 등급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1에서 3등급까지는 뭘로 받을 수가 있어? 연금으로 받을 수가 있고 4급인 경우는 일시금으로 받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유족연금. 유족연금은 어떻게 되냐면 죽었어. 국민연금 가입자가 죽었어요. 그러면 그 가입 기간에 따라서 일정률, 그 가입 기간에 따라서 40에서 60%까지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반환 일시금은 60세에 도달하였으나 지금은 62세겠죠. 그래서 60세나 62세에 도달했는데 받을 수 없는 경우이죠. 10년이 안 됐기 때문에 아니면 60세에 도달하기 전에 해외로 나간다든지 이랬을 때는 그 연금이 아니라 뭘로? 반환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그리고 네 번째 연금 급여의 지급. 연금은 아까 이 계산식이에요. 지금 이 계산식이 시험에 나왔었냐? 2번 나왔었어요. 근데 실제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내용을 좀 이해하고 있느냐? 이거죠. 여기에 이 A값은 뭐냐면 A값은 여기에 보면 소득 균등 부분이라고 그러죠. 소득 균등 부분이라는 것은 뭐냐면 국민연금을 가입한 모든 사람의 소득의 균등 부분이에요. 그래서 연금을 수령하기 전 3년 평균의 국민연금 가입자, 연금 가입자의 3년 평균 급여를 얘기를 합니다. 해마다 커질까요? 작아질까요? 일반적으로 높아지겠죠. 물가 상승이나 이렇게 하니까 연금액이 늘어나겠죠. 평균 급여. 그러니까 소득 균등 부분. A값이 해마다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우리 아버지가 연금을 받더라도 올해는 30만 원을 받아도 내년에는 33만 원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A값이 계속 커지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 B값은 커질까요? 안 커질까요? 이거는 소득 비례 부분이에요. 누구의 소득에 비례할까요? 본인. 여러분들이 평상시 연금을 많이 냈으면 이 B값이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연금을 적게 냈으면 이 B값이 작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보험은 뭐예요? 소득 비례의 성향이 있다 그랬잖아요. 소득 비례 급여잖아요. 그래서 이 B 때문에 소득 비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연금을 많이 내면 B값이 커지고 작게 내면 B값이 작아지는 거죠. 그리고 이 A는 그런 어떤 물가 상승률이라든 이걸 반영해주는 소득 균등 부분에 해당되는 것이고, 그리고 여기에 N은 뭐예요? 아까도 말했듯이 20년 초과 납입 연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계산식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분할연금에 대한 관심들도 높은데요. 분할연금은 뭐예요? 이혼했을 때 전 배우자의 연금을 청구하는 것을 분할연금이라고 그럽니다. 저와 와이프가 결혼을 했는데 저는 연금을 냈고 와이프는 연금을 내지 않았어요. 의무가입자 아니잖아요. 그죠? 일하지 않으면. 그런데 둘이가 살다가 이혼을 했어요. 이혼을 했는데 우리 배우자가 나중에 저한테 분할연금을 신청을 해요. 분할연금을 신청하려면 3가지 조건이 성립돼야 됩니다. 첫째, 5년 이상 같이 살아야 돼요. 두 번째, 상대방이 연금 수령 나이가 돼야 돼요. 세 번째, 본인도 연금 수령 나이가 돼야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남자가 나이가 많잖아요. 아직까지는. 그러면 내가 연금 수령 나이가 됐어요. 65세가 됐어. 62세부터 받는다라고 쳐도 65세가 됐어. 근데 내 배우자, 이혼한 배우자는 아직 59세야. 그러면 분할연금 청구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배우자가 또 이제 62세가 된 거예요. 그러면 나한테 뭘 청구할 수 있어? 분할연금을 청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얼마를 청구하느냐? 같이 산 기간의 절반. 내가 지금 연금을 100만 원을 받으면 100만 원의 절반이 아니라 그중에서 연금을 내가 20년 내면서 100만 원을 받았는데 같이 10년 살았어요. 20년 동안 납입해서 100만 원을 받았는데 부부가 같이 산 거는 10년이었어.
그럼 얼마가 될까요? 20년 동안 100만 원이면 10년 동안 내가 납입한 거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50만 원이 되겠죠? 50만 원의 절반이니까 25만 원을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같이 산 기간의 절반. 자, 근데 이 배우자가 다른 사람하고 또 살았어. 그럼 안 되는데. 살았는데 또 5년 이상 살았어. 그럼 또 어떻게 될까요? 또 청구할 수 있어요. 5년 이상 살면. 그러면 그 배우자만 상당히 이득 아닌가요? 아니에요. 똑같아요. 왜? 어차피 같이 산 기간의 절반이기 때문에. 전체 금액의 절반이면 그렇게 이혼을 몇 번 하면 그 분할연금이 더 커지겠죠. 근데 어차피 같이 산. 김준원이랑 이만큼 같이 살았으면 나중에 분할연금 해도 5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같이 산 금액의 절반이기 때문에 그렇게 금액상의 차이는 없지만 어쨌든 각각 청구할 수 있다. 그럼 여자만 남자한테 청구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그거는 남자도 여자한테 청구할 수 있어요. 아예 안 하는 게 낫겠죠?